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인사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판서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인사관리가 있고 직무관리에 직무분석, 직무평가, 그리고 직무설계, 그리고 아래에는 역량 모델링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차분히 살펴보면 첫 번째, 인사관리. 인사관리는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력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절차는 직무관리부터 보상관리까지 되어 있는데, 이 직무관리는 직무 분석, 직무 평가, 직무 설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직무는 사람이 하는 일, job에 관련된 거예요. job. 이 job을 어떤 일을 하는지 분석을 하고 그 일을 하는 게 상대적으로 가치를 평가를 하죠. 그 가치를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평가된 직무를 분배를 하는 거.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분배를 하고 적당한 인물에게 분배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관리를 하는 것을 직무 관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확보 관리는 인력의 수급에 관련돼서 모집과 선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개발 관리는 인력을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배치를 하고 경력 관리를 하는 것, 이것을 개발 관리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평가 고가 관리는 승진과 관련되어 있고, 보상 관리는 성과급과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에 빠져 있는 노사 관계까지 관리를 하는 이것을 인사 관리라고 한다. 전체를 인사 관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직무 관리에서 직무 분석은 뭐냐? 자, 직무의 내용을 파악을 하는 거죠. 직무의 내용. 내가 직무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처음에 예비조사를 하고, 직무 단위 결정을 하고, 직무 정보 수집, 지금 명세서 이렇게 있는데, 일단 예비조사는 뭐냐면 문헌을 조사를 하는 것을 예비조사라고 해요. 문헌 조사를 하는 거. 그리고 직무 단위 결정을 하는 것은 직무의 덩어리를 이제 덩어리씩 어떤 걸 분석을 해야 될지 그 덩어리를 정하는 거. 그러니까 팀 단위별로 덩어리를 정하는 것을 직무 단위 결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직무 정보 수집에는 수집 방법이 있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나온 게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예요. 직무 기술서는 직무의 내용에 관한 것을 정리를 하는 것이고, 직무 명세서는 직무를 실시하는 인력 요건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일단 직무 정보 수집 방법을 보면, 제가 여기 짜장면집 주방장을 예를 들었는데, 내가 짜장면을 집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짜장면집을 차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나의 전주가 있어야 되죠. 사업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주방장이죠. 이 주방장이 없으면 짜장면집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사장이 돈을 내서 사업장을 차리는 건 맞지만, 그 사업장에
주방장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죠. 이 주방장을 그러면은 주방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직무 정보를 수집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 관찰법은 주방장 직무를 직접 보는 거, 그 다음에 물어보고 내가 해보고 그리고 질문지를 받아서 질문하고 그 다음에 작업일보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계속 그걸 파악을 해서 주방장이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는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주방장, 우수한 주방장의 직무를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중요사실기록법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직무 정보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하는 기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이 직무 분석에서 수집 방법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이 관찰법, 면접법 이 기법들에 대해서 기법들의 종류는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왜냐하면 관찰법, 면접법, 경험법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이 여기 이제 중간에 하나가 끼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방법들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된다.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요렇게 그 짜장면집 주방장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충분히 쉽게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정보 분석 기법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오는 7가지 방법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7가지 방법은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 중에 7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3가지. 자, 과업목록법과 직위분석 질문지, 관리직 직무분석법 요 3가지를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과업목록법은 특정 과업이라는 말이 나오면 과업목록법이 그 정답이고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특정 과업이라는 말이 나오면 과업목록법. 그리고 직위분석 질문지는 직무 특성이 나오면 직위분석 질문지고 그 다음에 관리직 직무분석법은 과업 중심이라는 말이 나오면 관리직 직무분석법이에요. 그래서 이 옆에다가 이렇게 써두십시오. 특정 과업, 그 다음에 직무 특성, 그리고 직무분석법은 관리직 직무분석법은 과업 중심. 그렇게 해서 어떤 이제 그 뭐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가지고 그 특정 과업인데 과업 중심적으로 써놓고 과업 목록법 내용을 쓴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 3가지만 좀 눈여겨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직무기술서, 그 다음에 직무명세서 요거에 이제 내용을 좀 바꿔서 나오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 70% 정도 돼요. 이 직무 분석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 그래서 이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의 그 차이점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직무기술서는 일의 내용을 정리를 하는 것이고 직무명세서는 인적 자원 관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인적. 그래서 인적 내용이면 명세서, 그리고 일의 내용이면 기술서,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실제로 나왔던 문제들을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 4번 같은 경우는 특정 직무에 대한 직무 분석을 하는 기법으로 면접법, 질문지법, 관찰법, 중대사건기법, 투사기법 등이 있다 해가지고 다른 기법이 여기 이제 하나 섞여 나오죠. 이 투사기법은 모집 선발에서 사용하는 기법인데요. 그림을 하나 주고 이 그림에 있는 그 상황을 유추를 해보세요 해가지고 그 선발을 할 때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법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직무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방법들 중 직무 특성과 관련돼서 이렇게 물어보면 직위 분석 질문지, 그리고 직무 분석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에서 이렇게 보면은 과업 중심은 관리직 직무 분석법. 자, 이렇게 이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차이점을 좀 파악을 하시면 문제 푸시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직무 평가에 이제 관련된 문제인데요. 직무 평가는 직무의 상대 가치를 서열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 방법은 직무 평가의 방법은 서분점효. 그래갖고 첫 번째 서열법은 갑을 병정이 있으면 갑하고 을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하고 병하고 정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또 두 개 비교하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하는 것을 서열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분류법 같은 경우는 직무에 이제 급수를 만들어요.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 이제 1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단순 업무만 시킨다. 그다음에 2급 같은 경우는 대민 지원을 해준다. 대민 업무를 한다. 그다음에 3급 같은 경우는 그 약간의 기술직 3급 같은 경우는 이제 경미한 기술. 그다음에 4급은 중대한 기술. 중요한 기술을 요하는 것. 자, 요게 이제 7급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7급이 공단의 그 분류 그 시설공단의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직무를 이런 식으로 좀 나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1급 같은 경우는 단순한 업무, 그리고 7급 직원인 경우는 이제 거의 그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분을 그 정도의 등급이 있는 직무를 말을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을 하려면 2병, 1병, 상병, 병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2병은 이제 군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가장 단순한 작업을 시키고, 그 다음에 1병은 조금 이제 돌아가는 거 아니까 조금 그거보다 조금 나은 작업을 시키고, 상병은 이제 완전 그 군대에서 이제 적응을 했으니까 가장 중요한 업무를 시키고, 그다음 병장은 이제 모든 그 병사들을 통솔하는 작업을 시키고, 자, 요런 식으로 그 분류를 하는 거, 직무 급수를 나누고 등급표에 만든 갑을병정을 비교하는 거. 자, 그게 분류법이고요. 그다음에 점수법은 분류법에서 이제 발전을 좀 한 건데, 어떤 직무를 하려면 일단 경력이 있어야 돼. 경력이 있는데 이거를 1, 2, 3, 4, 5등급으로 나누고, 학력도 1, 2, 3, 4, 5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경력은 1년 미만, 그 다음에 1년에서 2년, 2에서 3년, 3년에서 5년, 5년 이상. 그러면 1년 이하는 미만은 1점, 1년에서 2년은 3점, 5점, 그 다음에 요거는 7점, 그리고 5년 이상이면 10점. 그리고 학력도 고졸, 전졸 이렇게 있으면 이제 고졸인 경우는 1점, 전졸인 경우는 3점, 대학은 5점, 석사는 7점,
박사는 10점. 이렇게 해가지고 5점이고 이렇게 해서 점수를 총점을 내서 비교를 하는 것을 점수법이라고 한다. 점수법.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소비교법은 각 직무들을 이제 서열화시키는 건데요. 서로 상대적으로 서열화시키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이제 건설 현장으로 예를 들어서 현장 소장이 있고, 그 다음에 공사 과장이 있고, 안전팀장이 있다고 칩시다. 현장에서 이제 필요한 거는 이제 고도의 전문 지식, 그 다음에 풍부한 현장 경험, 그 다음에 지도 능력, 뭐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전문 지식은 일단 현장 소장, 공사과장 뭐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어야 되니까 1위, 그 다음에 2위, 그 다음에 공사안전팀장이 3위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 전문 지식에 관련된 금액, 예를 들어서 이 전문 지식에 1위인 경우는 30만 원, 아니 8만 원, 8만 원. 그 다음에 공사과장은 2위니까 6만 원, 3위니까 4만 원. 그리고 현장 경험에서 현장 소장이 또 가장 현장 경험이 많으니까 1위, 그 다음에 안전팀장이 많을 수가 있으니까 2위, 뭐 3위. 이렇게 해서 1위니까 요게 또 8만 원. 이거 그 현장 경험에 대한 거는 10만 원. 8만 원. 여기는 6만 원. 6만 원, 8만 원. 그리고 뭐 지도 능력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통계를 냅니다. 그래갖고 뭐 여기는 20만 원, 24만 원, 18만 원, 16만 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총계를 내는 것을 요소별로 비교해서 총계를 내서 그 금액별로 이렇게 내는 거, 요거를 요소 비교법이라고 한다. 이거를 이제 제가 사례를 찾아보니까 요런 사례가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기출문제를 보면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뭐 직무 분석은 뭐 명세서는, 자, 명세서는 자격 요건, 인적 특성 맞지요? 자, 요게 근데 이제 직무 기술서는 자격 요건이 인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그래서 요거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직무평가 요소비교법은 개별 직무의 가치를 점수화하는 것은 점수법이죠. 점수법.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다음은 그리고 이제 직무 설계인데요. 자, 다음은 직무 설계인데요. 직무 설계는 어떻게 일을 배분하는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직무 전문화가 있고 직무 확대화가 있고 그리고 직무 특성 이론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직무 전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그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일단
프레데릭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자, 프레데릭 테일러는 일단 지금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엄친아예요, 엄친아. 키 크고 잘생기고 운동 잘하고 공부 잘하고 이렇게 생긴 그 엄친아였는데 19살에 19세에 철강회사 공장장이 됩니다. 원래는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를 가려고 그랬었는데요. 그 하버드 학교는 합격을 했지만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학업은 포기를 하고 바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 취업을 하게 된 회사가 철강회사예요. 이제 이 철강회사에서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근로자들을 관찰을 해봅니다. 관찰을 해보는데 두 가지가 눈에 띄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근로자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 일을 게을리한다. 두 번째는 그 작업 도구를 제각각 쓰는 거예요. 제각각. 자기가 이제 그 철강회사에서 작업 도구를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일을 할 거를 자기가 가져오는 거죠. 1900년대 초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에서 그냥 되는 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만한 거, 어떤 사람은 요만한 거 갖고 와가지고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작업 도구가 제각각이더라. 일단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근로자들을 어떻게 하면 일을 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내죠. 자, 이게 두 가지 방법이니까 첫 번째, 일을 게을리 하면 사람에게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과급. 자, 당신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열심히 일을 해서 인건비가 절약되는 만큼 그만큼 매출에서 인건비가 절약되는 만큼을 성과급으로 나눠주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과급을 나눠줬고, 그 다음에 작업 도구가 제각각이었던 거를 통일을 시킵니다. 표준화를 시키는 거죠. 표준화를 시키고 또 보니까 사람들이 일의 동선이 막 엄청 긴 거야. 동선이. 그래서 이 동선을 짧게 나누죠. 짧게 나누다 보니까 일을 분업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이 사람이 이 과학적 관리법에서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 성과급을 나눠줘라. 근로자들을 일을 하게 하려면 성과급을 줘야 된다. 두 번째는 분업화를 해서 일을 표준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자, 이제 분업을 하게 되니까 문제점이 또 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이제 분업을 하게 되면 일이 처음에는 이제 이 활동 범위가 넓었는데 분업화를 하니까 활동 범위가 좁아지면서 일이 단순화되죠. 단순화되니까 지루하죠. 지루하니까 어떻게 돼요? 안전사고가 나는 거예요. 안전사고가 나고 지루하니까 사람들이 일에 대한 흥미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직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직이.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고 이직이 발생이 되니까 안 되겠다. 이 분업만으로는 안 되고 직무 범위를 확대를 하자. 직무 확대가 나온 거죠. 여기서. 그래서
직무 전문화에서 이제 분업화에서 직무 확대로 개념이 확장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확장을 할 때 주요한 이론이 허츠버그의 이 요인 이론입니다. 자, 이 허츠버그는 자, 과학적 관리법은 1911년에 프레드릭 테일러가 그 책을 출판을 하면서 과학적 관리론을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허츠버그 이 요인 이론은 1950년에 피츠버그에 있는 잠깐만요. 일단 두 번째 허츠버그의 이 요인 이론. 자, 여기에서 이 허츠버그 이 요인 이론은 1950년에 미국 피츠버그 지역에 근로자 200명한테 설문조사를 합니다. 근로자 200명한테. 자, 연구자들하고 이제 그 생산 근로자들한테 이제 바로 그 질문지를 주고 그 조사를 해요. 거기에 불만 요인과 만족 요인이 뭐냐? 회사의 불만 요인이 뭐냐? 이거를 물어봤더니 다 가장 큰 불만이 1위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회사의 사업장의 크기에 비해서 그 화장실이 현저하게 작고 그리고 그 화장실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화장실만 가면은 막 불쾌감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동기 요인, 위생 요인이라는 그 개념이 나오게 된 겁니다. 화장실 때. 가장 큰 불만 요소가 1이었다. 그리고 이제 만족 요소는 그러면 가장 큰 만족 요소는 뭐였냐? 인정이죠, 인정. 1위가 인정. 한 사람의 한 사람의 근로자로서 일 잘하고 성실하고 그런 것들을 인정받는 그게 가장 큰 만족감이었다. 그래서 이 허츠버그가 두 가지를 주장을 합니다. 직무 확대와 직무 충실화를 두 가지를 주장을 해요. 이 사람이 직무 확대하고 직무 충실화. 자, 요거 두 가지를 주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 특성 이론이 나오는데요. 요 직무 특성 이론 하기 전에 요 직무 종류 확대와의 종류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직무 확대는 직무 확대화해서 이제 직무가 커지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 직무가 커지는 거는 직무 확대는 이제 수평이죠. 수평적으로 이제 지위는 상관이 없이 지위는 상관이 없이 업무만 이제 늘어나는 거, 업무만 이제 달라지는 거, 그것을 수평 확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직무 충실은 이제 수직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더 부여받는 거, 그걸 직무 충실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직무 교차. 자, 직무 교차는 이걸 왜 하냐면 A, B, C가 있어요. 그러면
직무교차는 이제 1, 2, 3이라고 한다면 B는 3, 4, 5의 업무를 하고 C는 5, 6, 7의 업무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 요게 이제 둘이서 이렇게 중복이 되죠. 첫 번째는 한 사람이 빵꾸가 나면 다른 사람이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업무가 중복이 됐기 때문에 그 업무는 중복된 업무는 이제 그 업무는 수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땜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하는 방법보다 A가 생각을 할 때 내가 하는 방법보다 B가 하는 방법이 더 나아 보이네?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하고 뭘 해요?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 각자 그냥 1, 2, 3 하고 얘는 4, 5, 6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중복되는 거 없이 4, 5, 6을 하고 5, 6, 7을 하게 4, 5, 6을 하고 그다음에 7, 8, 9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다른 대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직무 교차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직무 순환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공무원들이 이제 순환보직이죠. 순환보직을 하는 이유는 물이 고이면 썩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바꿔줘야 된다 하는 논리로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자리를 바꿔주는 것 같아요. 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준자율적 집단은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팀을 하나를 이제 꾸려주는 거죠. 팀. 어떤 팀을 꾸려주고 자율적으로 팀을 꾸려주고 이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팀을 꾸려줬는데 이 팀에서 결혼이 생기면 팀장이 그냥 알아서 보충을 한다는 거죠. 결혼이 생긴 것을. 자, 이거를 원래 인사팀에서 하는 일인데 팀장이 고유의 권한으로 그냥 자르고 자기 팀원을 자르고 자기가 보충을 하고 자르지 않더라도 결혼이 생기면 바로 보충을 한다든지 해서 자율적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요것도 확대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대.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서 확대 개념으로 본다. 그래서 준자율적 집단까지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직무특성 이론인데 직무특성 이론은 헤크만과 올드햄이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한 사람들이에요. 자, 헤크만은 하버드 출신이고 올드햄은 예일대 출신 교수님입니다. 자, 두 분이서 이제 연합을 해서 이제 직무 특성 이론을 만드셨는데, 요 만들 때 요 5가지, 이 5가지가 중요한데, 여기 이제 보면은 과업의 정체성과 과업의 중요성 이렇게 써놨는데, 요게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자, 헷갈릴 건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술 다양성. 다양한 일을 해야 돼요. 한 가지 일만 하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 과업의 정체성인데 전체 프로젝트에서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직무가 어느 정도의 범위인지를 깨닫는 거. 그게 과업의 정체성이에요. 그 다음에 과업의 중요성. 과업의 중요성은
이 전체 프로젝트에서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 예를 들어서 수술실에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수술실을 청소하시는 분도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의사죠, 의사. 이 의사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수술이라는 그 프로젝트에서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 인식하는 것을 과업 중용성이다. 그 다음에 자율성은 이제 4번은 자율성. 재량권이죠. 재량권은 그 다음에 피드백. 자, 피드백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당신 일 진짜 잘하네 라고 칭찬을 해주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더 잘하게 되고, 칭찬받았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더 잘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그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 피드백 여기에 특성 5가지 중에서 1번 플러스 2번 플러스 3번 3 그리고 곱하기 4 곱하기 5가 요게 NPS 점수예요. 동기부여 점수. 자, 그래서 1, 2, 3 요거는 없어도 0이어도 계산이 되죠. 근데 4번과 5번은 0이면 NPS는 0이에요. 재량권과 피드백이 없으면 일을 잘할 수가 없다. 근로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 그리고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피드백을 안 해주면 일을 잘할 수가 없다. 물론 기술 다양성과 다양한 일을 하고 정체성이 일의 전체 범위 중에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이 정도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중요성을 인식시켜주고, 그리고 직무에서 당신이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인식시켜주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직무 특성 이론입니다. 자, 시험에서는 중요성과 정체성, 다양성 이것들을 개념을 섞어놓고 이제 틀린 거를 고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요거 특성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문제를 이제 살펴보면, 직무 충실하는 허츠버그가 이 이론을 직무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제창한 것이다. 직무 확대와 직무 충실화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직무 평가에는 서분점요, 그 다음에 직무 기술서는 육체적 능력과 교육 수준이 아니죠. 직무 명세서는 직무 가치와 직무 확대에 대한 내용이 아니죠. 직무 확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지문이 나온다.
그다음에 허츠버그가 제시한 이 요인 내에서 동기부여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자, 포함되지 않는 거는 그 임금이죠, 임금. 여기서 임금. 자, 성취, 책임, 성장, 인정은 동기 요인이고 자,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만족 요인이 있고 불만족 요인이 있는데 불만족 요인은 임금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이제 화장실 불만의 일이었으니까 화장실을 깨끗하게 해준다. 자. 내가 이제 그 회사가 직무가 따분해서 이거 옮기고 싶은데 돈을 더 준다. 돈을 더 준다 그러면은 살짝 망설일 수는 있지만 이 업무가 미래 비전이 있냐? 향후 가치가 있냐에 따라서 금액을 올려줘도 회사를 옮기게 되는 거죠. 비전이 없으면 아무리 돈을 올려줘도 한계가 있고 그 돈이 올려준다고 한들 만족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화장실 지저분하다고 해서 최신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해서 관리를 한다고 그 화장실을 제공을 해줘도 근로자들은 그만두고 나가죠. 근데 만족감을 주잖아요. 만족감. 성취라든지 인정이라든지 이런 걸 해주면 돈이 적더라도 화장실이 더럽더라도 밥이 맛이 없더라도 식당에 맛이 없더라도 인정받으니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로자들은. 자, 그 내용을 허츠버그가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직무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또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 과업의 중요성은 직무 담당자가 다양한 기술과 지식이죠. 다양한 기술과 지식은 과업의 다양성이죠. 다양성.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가져가시면 이 문제는 주술 수 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확보.